Recording in progress.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종합시험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하다가 혼자 녹화를 하니 뭔가 생소합니다. 네, 모두 다 종합고사 패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이 9주차고요. 지난 시간에 MMPI 강의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어서 타당도 척도 그리고 임상 척도까지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MPI 타당도 척도는 프로파일을 받았을 때 맨 첫 장에 있는 왼쪽 부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10가지 부분이 이제 타당도 척도에 해당이 되고요. 타당도 척도 옆에 이제 오른쪽으로 10가지 있는 것들이 임상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타당도 척도 2개 들어갔었는데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하자면 타당도 척도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무응답 점수, 그 다음에 불인, 트린 이렇게 3가지는 성실성을 알아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문항에 응답했는지 그리고 문항을 잘 읽고서 응답했는지를 알아보는 3가지 척도이고 그 다음에 문항 내용과 관련한 왜곡된 응답 평가를 알아보는 걸 크게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F척도로 되어 있는 4가지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즉 규준에서 이제 벗어난 반응들을 많이 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왜곡, 보고, 탐지 그래서 이 4가지를 묶어서 비전형성이라고 합니다. 비전형성. 일반인들이 응답하지 않는 반응으로 이제 응답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LKS 척도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축소된 왜곡, 보고 탐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곡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모습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는가를 알아보는 타당도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묶어서 방어성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성실성, 비전형성, 방어성 이렇게 3개 척도로 3개의 범주로 타당도 척도를 나눌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러면 타당도 척도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여기 불인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물음표라고 돼 있는 캔나 세이라고 돼 있는 무응답 점수입니다. 이제 물음표 돼 있는 무응답 척도 같은 경우에는 1번 강제 선택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제시할 때 한 문장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지시문에서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빠뜨리고 답하지 않은 문항 개수를 모두 다 더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2개 모두 이제 응답한 문항 개수를 다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하지 않은 문항 개수 플러스 2개 모두 응답한 문항 개수를 단순하게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 타당도 척도에서 무효 프로파일이 될 수 있는 점수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무응답 문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응답하는 게 30개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무효 프로파일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되도록 다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코딩하기 전에 문항이 빠진 게 있는지 보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다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권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개 이상일 때는 전체 결과가 무효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왜 30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죠.
교과서로 보게 되면 책 69페이지 원점수 30점 이상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MMPI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려면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져야 된다, 독해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해 능력이 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각한 지금 혼란 상태의 정신병리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의뢰돼서 아니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가 무응답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또 하나의 경우는 지나치게 강박적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어떤 게 이제 내가 똑바로 대답하는 것인지 결정 내리기 어려운 우유부단한 상태에 있는 강박적인 태도 때문에 상승하게 됐는지,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당도 척도 같은 경우는 무선 반응 비일관성 척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인이라고 읽습니다. 예. Variable Response Inconsistency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약자로 해서 불인이라고 하고요. 불인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냥 찍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선, 랜덤 반응으로 얘가 제대로 읽지도 않고서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거를 이제 탐지해내는 게 바로 불인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MMPI 여러분들이 검사하다가 내용상 이거 내가 검사했었는데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 이런 문항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유사한 문항상 또는 내용상 상반된 그런 문항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비일관적으로 만약에 랜덤으로 다 찍었다라고 한다면 불인 척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집에 비해서 우리 가정은 사랑과 오해가 거의 없다라는 문항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예라고 체크를 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내 주위 사람들처럼 나의 가정생활도 즐겁다에 만약에 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랜덤 반응을 한 거겠죠. 그때는 이제 불인 척도가 이제 체크가 되겠죠. 또는 문항 중에 거의 두통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이제 유사한 문항으로 거의 언제나 머리가 온통 쑤시는 것 같다라는 문항을 또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용상 유사하거나 상반된 그런 문항상이 있을 때 비일관적으로 응답하는지 아니면 일관적으로 응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척도가 바로 불인 척도입니다. 불인 척도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일 때 프로파일 타당성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여기 불인이랑 트린 척도는 80점, T점수로 80점 이상이면 여기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라는 거는 무효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인 척도가 80 이상으로 나왔다. 그럼 점수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해봐야겠죠. 불인 척도랑 트린 척도 같은 경우, 불인 척도 같은 경우에 뭐랑 같이 보냐면 F 척도와 항상 같이 봐요. F 척도와 함께 해석을 해야지 유용합니다. 만약에 불인 척도가 80점 이상이다. 그럼 점수가 상승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MMPI 문항을 해석할 만한 독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반응 이렇게 표기하면서 실수가 생겼거나, 마지막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마지막으로는 의도적인 무선 반응. 내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고 아무렇게나 반응해서 찍었다라는 의도적 무선 반응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불인 척도가 만약에 65점에서 79점이다. 그러면 80을 넘지는 않았으니까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
일부 비일관적인 반응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다가 문항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이제 찍는다거나, 그래서 그때는 점수가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검사 문항이 너무 기니까 집중력의 일시적인 상실로 봅니다. 그리고 불인 척도가 64 이상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유효한 프로파일로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불인 척도는 랜덤 반응을 탐지하기 위한 거고 80 이상일 때 무효 반응이다. 불인 척도는 아까 무슨 척도랑 같이 본다 그랬죠? F 척도. F 척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F 척도가 만약에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정신증적인 그런 혼란 때문에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불인 척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F 척도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불인 척도만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 뭐 한 거일까요? 의도적으로 찍는 반응.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반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불인 척도는 항상 F 척도랑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타당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척도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타당도 척도 같은 경우는 트린이라고 있습니다. 트린. 네, 여기에서는 고정 반응 비일관성 척도라고 나왔는데, 고정 반응이라는 거는 여기 true response inconsistency 이렇게 나왔죠. 고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트림 반응에서 뭐 몇 점이라고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65, T라고 돼 있는 분들도 있고 F라고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T 또는 숫자 예를 들어서 65로 나왔다. T로 적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65 이렇게 F라고 적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를 알아보는 거냐? 말 그대로 반응을 하는데 T는 true입니다. true. 대부분 문항에 그렇다. 그 다음 F는 false예요. 그래서 T랑 F 같은 경우는 편향되어 있는, 고정이라는 거 어느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정 반응이나 아니면 편향 반응을 탐지하는 건데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그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중에서. 그리고 여기 TF 첨자 앞에 있는 이 숫자는 편향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정도. 그래서 트리는 모두 그렇다 또는 모두 아니다 식의 고정 반응 또는 편향 반응을 이제 탐지하는 타당도 척도이고요. 내용상에 상반되어 있는 그런 문항상에 비일관적으로 응답한 문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MMPI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일반인들에게 그냥 당신의 성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아무런 불편감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MMPI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임상 장면에 오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주관적인 고통감, 그런 호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MMPI 같은 경우는 경험적인 문항을 추출해냈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초에 만든 목적 자체가 정신병리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MMPI-2의 문항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을까요? 병리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부분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부분 예 또는 대부분 아니요 라고 고정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때는 뒤에 저희가 배우게 될 L, K, S 그 척도와 함께 해석하면 유용해요.
LKS 같은 경우는 아까 뭐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방어성을 알아보는 타당도 척도라고 했죠. 그래서 트린에서 대부분 F 반응으로 나왔고 편향됐고 그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뭐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를 일단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 타당도 척도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린 같은 경우는 80T 이상일 때, T 점수가 80 이상일 때 무효 프로파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80T, T가 있으면 대부분 그렇다라고 반응한 경향성이 매우 강한 거죠. 근데 65에서 79T로 만약에 나오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T니까 고정 반응을 뭐로 많이 한 걸까요? 그렇다. 근데 80은 넘지 않았으니까 유효한 프로파일로 봐요. 단, 프로파일이 부분적으로 그렇다라고 반응한 경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에서 64T 또는 F가 나오게 되면 유효한 프로파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80F, 아까 80을 넘으면 이제 트린이랑 이제 브린 같은 경우에는 무효 프로파일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80F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아니다라고 반응한 경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3개, 트린까지 저희 타당도 척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 F, 비전형 척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비전형 척도, F로 돼 있는 4가지 척도는 뭐를 알아본다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비전형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비전형성. 비전형성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규준 집단에서의 빈도를 넘어서는 반응.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라는 거는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건 비전형적이다라는 거고, 비전형성을 띈다라는 거는 적응에서의 어려움, 그러니까 부적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척도 같은 거 인프리퀀시로 나왔는데 여기 퀀 2로 나왔네요. 규준 집단에서의 매우 낮은 빈도로 응답되는 한 60개 문항을 검사 전반부에 대부분 비전형 반응 탐지하기 위해서 한 1번에서 370번 문항의 대부분 이제 분포해 있습니다. 책의 70페이지 지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규준 집단에서 10% 미만으로 나오는 응답되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문항을 몇 개 들려드릴게요. 24번 문항에 뭐가 있냐면 귀신이나 악령이 가끔 나를 지배한다 라는 문항이 있어요. 이거에 체크하는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굉장히 드문 반응이죠. 며칠에 한 번씩 악몽으로 시달린다. 거의 어느 때나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 공상에 잠기는 편이다. 능력도 있고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이제 F척도 점수로 올라가고요. 법률은 지켜야 하며 어긴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다에 아니다라고 하면 F척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F 척도가 상승하게 되는 비전형 반응, 교준 집단에서 10% 이내만 반응하는 이 문항이 왜 상승했는지를 찾아야 돼요. F 척도가 상승하는 요인은 책 70페이지 맨 아래 셋째 줄부터입니다.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무선 반응을 한 거. 앞에 랜덤으로 찍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랜덤으로 찍는 거 불인척도라고 말씀드렸죠. 불인척도. 불인척도 또는 이 사람이 고정 반응을 했을 때 다 아니다. 아니면 다 맞다라고 고정 반응을 했을 때 트린 반응을 했을 때도 F 척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좀처럼 경험하지 않는 정신병적인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정신병리를 알아볼 때는 타당도 척도, F 척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의도적으로 부적응적인 반응을 부각시키려고 페이킹 했을 때 페이킹 하려는 요런 F 척도가 거의 올라갈 때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대 입대를 이제 면제받고자 내가 이제 정신병리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게 될 경우 저희가 뒤에 배우게 될 거예요. FP라고 돼 있는 이 척도가 올라가면서 F 척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의 신체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과장하는 경우에도 F 척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뒤에서 보게 될 건데요. FBS라는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F 척도가 올라갔을 때는 무엇 때문에 5개 요인 중에서 고정 반응, 아니, 무선 반응, 고정 반응, 그리고 실제 정신병리,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본인 증상도 없는데 페이킹하는 부정 왜곡, 그리고 신체 증상에 대해서 과장하는 이 5가지 중에서 무엇 때문에 F가 상승하는지 변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 척도가 올라갔을 때 옆에 책 71페이지를 보세요. 위에서 4번째 줄이에요.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뭐를 살펴보라고 돼 있나요? 불인 척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이 사람이 랜덤으로 찍었나 안 찍었나. 근데 랜덤으로 만약에 찍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렇게나 반응한 거니까 당연히 F 척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부분 10% 이내 사람들만 이제 응답하는 문항에도 아무렇게나 막 찍었을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불인 척도가 올라가지 않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10% 이내의 사람들만 하는 굉장히 낮은 빈도의 응답이 돼서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 심각한 정신 병리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거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중간 정도로 가서 불인이나 트린이 모두 평균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 문제를 과대보고한다라는 거는 뒤에 나오게 되는 FP, 부정 왜곡 케이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이제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F 척도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체크한 문항에 이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배우고 있는 타당도 옆에 HS부터 시작하는 10가지 임상 척도가 대부분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F 척도의 상승은 특히 임상 척도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F 척도 같은 경우는
여기 T 점수가 쭉 나오게 되죠. F 척도 같은 경우도 80 이상일 때, T 점수가 80 이상일 때 72페이지입니다. 무효 프로파일이 무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F 척도가 왜 80 이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됐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무선 반응을 했나? 아니면 다 그렇다, 아니면 다 아니다 라고 고정 반응으로 했나? 아니면 실제로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나? 예, 점수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F 척도가 65점에서 79점, 책 71페이지인데요. 이때는 유효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를 과장해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40점에서 64점. 여기 책에는 T점수 50 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40점에서 64점까지를 유효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F 척도가 39점 이하로 나오게 됐다. 그러면 방어적일 수 있어요. 문제를 대부분 부인해서 응답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척도 다시 정리하자면 10% 미만이 응답하는 굉장히 드문 반응이다. 그래서 F척도가 상승했을 때는 이 사람이 랜덤으로 찍었는지, 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고정 반응했는지, 아니면 불이인 점수나 트린 점수가 둘 다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또는 의도적으로 페이킹, 부정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F척도의 무효 프로파일 T점수는 몇 점이다? 80 이상일 때 무효로 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72페이지, 이제 FB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FB. FB는 백 인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형 후반부 척도라고 하는데, 검사 후반부에 이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비전형 반응을 했는지 탐지하는 반응이고요. F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하다가 뒤에 문항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수검 태도가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FB는 281번 문항 이후에 분포합니다. 예. 그래서 40문항 정도로 되어 있어요. 281번에서 334번 거기에 있고, 또 이제 387번에서 한 555번 사이에 28문항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백 인프리퀀시가 올라간다. 이제 후반부에 굉장히 드문 반응, 그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내용 상승 척도, 이제 저희가 보충 척도, 뭐 내용 척도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내용 척도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F는 이 사람이 이제 타당하다고 봤는데, F 점수는 이제 무효 프로파일에 해당이 되지 않고 타당하게 나왔어요. 근데 FB 점수만 올라갔다라고 하면 검사 후반부에 이 사람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검사에 임했을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F척도는 80점 이상일 때 무효 프로파일이라고 했는데, FB 같은 경우는 몇 점으로 보냐면 90 T 이상일 때 무효 프로파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 상승에 가능한 이유들을 보게 된다면 아까 F랑 똑같아요. 랜덤으로 이 사람이 후반부에 막 찍었는지, 무선 반응. 아까 무선 반응 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고정 반응. T나 F로 다 아니다, 다 그렇다라고 했는지, 고정 반응인지, 아니면 후반부에도 점수가 상승한다는 건 무슨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실제로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어서 솔직하게 거기 체크되면서 점수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사람이 증상에 대해서 페이킹, 아까 부정 왜곡이 아까 실제로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증상을 과장해서 이제 응답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검 태도, 후반부에 가가지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응답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 척도와 FB 척도의 무효 프로파일 점수가 다릅니다. 80점, FB는 90점. 그래서 차이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넘어갈게요. 타당도 척도. 자, FP 척도라고 돼 있는데요. F가 붙으면 아까 다 비전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프리퀀시. 그래서 비전형인데 여기 보게 되면 사이코패솔로지라고 해서 정신병리라고 되어 있어요. FP 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규준 집단이랑 그리고 이제 외래에서 실제로 정신병동에 있는 외래 정신과 환자에게서 이제 관찰되는 비전형 반응인데, FP 척도 같은 경우는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 정신과 환자들도 이런 문항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그런 척도입니다. 따라서 FP 척도가 올라갔다?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정신병리가 없는데 정신병리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부정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예. 다시 정리합니다. FP 척도는 정신병리를 재는 게 아니라 뭐를 잰다고요? 부정 왜곡을 잡아내는 척도예요. 부정 왜곡을 잡아내는 척도. 문항을 보게 되면 제가 한 5가지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누군가 나를 독살하려고 한다. 길을 걸을 때 길바닥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매우 신경 쓴다. 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훔쳐가려는 자가 있다. 아무 음식이나 맛이 다 똑같다. 이따금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거기에 아니다 라고 체크하면 FB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냥 F척도 같은 경우는 일반 규준 집단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는, 여기 규준 집단이라고 나왔죠.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난다면 FP 척도는 정신과 환자들, 그러니까 외래 정신과 환자랑 규준 집단 모두에게서 거의 반응하지 않는 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그럼 faking ba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부정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시사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FP 척도 같은 경우에는 F 척도에 비해서 정신병리에 덜 민감해요. 아까 왜 그렇다고 했죠? FP가 정신병리를 재는 게 아니라 증상 왜곡을 잡아내는 것, 그럼 부정 왜곡을 잡아내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F 척도의 상승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F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고려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F 척도도 올라갔는데 FP 척도도 같이 올라갔다. 그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 뭘까요? 이 사람은 정신병리를 왜곡해서 과장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FP 척도의 무효 프로파일 점수는 몇 점이냐? T 점수가 100점 이상일 때, 이때는 무효 프로파일로 봅니다. 왜냐하면 랜덤으로 다 찍거나 아니면
페이킹 배드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70점에서 99점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기는 합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를 과장해서 표현했을 가능성 높고요. 69 이상은 유효한 프로파일로 보게 됩니다. 네, FP 척도는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정신병리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군대 입대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자기의 이제 증상을 그런 과장해서 정신병리가 있는 것처럼 꾸밀 때 잡아낼 수 있는 척도입니다. 만약에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저 뭐 환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망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다. MMPI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FP 척도가 쭉 올라간다. 그러면 소견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멜링거링. 이 사람은 꾀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군대에서 나갈 수가 당연히 없겠죠. 예. 자, 그 다음 7번째 타당도 척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타당도 척도는 증상 타당도라고 해서 FBS라고 읽습니다. 심텀 밸리디티 이렇게 있는데 FBS라고 되어 있는 거는 페이크 배드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페이크 배드 스케일. FBS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런 상해 소송 장면에서, 그러니까 신체장애 그런 판정 장면에서 내가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해소송 장면에서 FBS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그럼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 사람이 과장한 거잖아요. 이거는 FBS는 어디에서 좋아하는 척도일까요? 네,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척도입니다. FBS가 만약에 쭉 올라갔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뭐를 볼까요? 아, 이 사람 지금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 과장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꾀병으로 판단하냐 아니냐 그런 반응을 비교하는데 FB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F 척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제로 정신병리가 있을 때에는 F 척도가 올라갈 수 있고 FP 척도가 올라가게 되면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도 반응 안 하는데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페이킹 배드 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F 척도는 정신과적인 그런 증상의 과대 보고에는 좀 민감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체 증상의 과대 보고에는 덜 민감하였기 때문에 FBS 척도가 이제 추가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 소송에서 이제 꾀병으로 판단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반응을 비교를 해서 경험적으로 한 43문항 정도를 이제 추출해서 만든 타당도 척도예요. 여기에서는 뭐를 보냐? 무효 프로파일이 이제 FBS 같은 경우는 100점 이상일 때, 네, 100점 이상일 때 무효 프로파일로 보고요. 이때는 신체적이거나 아니면은 인지적인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과대 보고했을 그런 가능성이 이제 시사가 되는 거죠. 어, 네. 그 다음 L척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L척도. 자, 여기 F척도 4가지, 그리고
F척도 4가지 이렇게 묶어서 F, FB, FP, 그 다음에 FBS 이렇게 4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도하게 이제 부정 왜곡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비전형성과 관련된 4가지 척도 알아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축소된 왜곡 보고라고 했는데 축소되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방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알아보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앞에 F척도 부분에서 크게 상승되어 있을 가능성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LKS 척도에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L 척도를 보시게 되면 책 73페이지예요. 라이라고 해서 이제 부인 척도라고 해서 L 척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방어적인, 그러니까 디펜시브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타당도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에 보면 자기를 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주 사소한 결점이나 아니면 인간으로서 저희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약점마저도 부인하면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긍정 왜곡 경향을 측정을 합니다. 아까 F는 페이킹 하는데 이제 배드 방향으로 본인을 왜곡한다면 이렇게 3가지는 다 페이킹, 이제 굿,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페이킹 굿 경향을 측정합니다. L 척도에 해당하는 그런 문항은 예를 들면 이제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 저희 머릿속에 갑자기 이렇게 팝업처럼 어떠한 생각이 쑥 올라왔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소한 결점, 그런 약점 이런 것도 나는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거나 매일 신문의 모든 사설을 읽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매일 안 읽, 그렇죠. 매일 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 신문의 모든 사설을 읽지는 않는다에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라이 문항에 이렇게 체크가 되게 돼요. L 척도 같은 경우는 모든 문항이 아니다로 응답할 때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L 척도를 볼 때는 73페이지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별표 쳐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트린 척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트린이 어떤 거라 했죠? TF 중에서 그렇다 아니다 중에서 한쪽으로 고정하는 반응.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반응, 고정 반응을 체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L척도의 무효 프로파일 점수는 80점 이상입니다. 80점 이상. 이제 책 7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8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점수가 왜 무효가 될까요? 그러니까 주로 아니다라고 거의 다 긍정 왜곡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70점에서 79점 같은 경우에는 무효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사소한 결점이나 그런 약점을 이제 드러내는 거를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척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 왜곡하는 경향성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찍은 반응이 아니다, 다 이제 T, 이제 또는 F 이렇게
고정 반응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순진하게 그냥 긍정적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가능성, 그런 긍정 왜곡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유효하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65점에서 만약에 69점이다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이제 긍정적인 자기 표현, 어쨌든 L 척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디펜시브한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소한 결점, 사소한 약점도 이제 부인한다라는 거는 어떤 경향성일까요? 세련되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다소 이제 미성숙한 그런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L 척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K 척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세련되지 못하게 방어하게 되는 L 척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굉장히 세련되고 그 다음에 교묘하게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L 척도보다는 K 척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L 척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나는 아니에요라고 디나이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통찰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이나 아니면은 동기에 대한 그런 통찰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임상척도 하면서 설명드릴 건데 부인 척도, L 척도가 올라갈 때는 임상 척도에서 HS라고 돼 있는 임상 척도는 HS 이렇게 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1번 척도와 그리고 HY라고 돼 있는 히스테리 3번 척도가 올라가게 되는 L 척도가 올라가면서 1, 3 척도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통찰이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나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부인하는 부인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L 척도, 타당도에서 L 척도, 그 다음에 임상 척도에서 1번, 3번, HS랑 HY, 1, 3 척도가 올라갔을 때 미성숙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K 척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K 척도 같은 경우에는 책의 74페이지 중간 정도입니다. 조금 더 지적이며 여기 나왔죠. 아까 교육 수준이 높을 때에는 K 척도가 올라가게 되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L 척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K 척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교묘하게 그렇게 방어한 거를 탐지해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정상 프로파일을 보인 정신과 환자의 그런 반응과 실제 정상인의 프로파일의 반응을 비교해서 두 집단을 선별하는 그런 문항으로 K척도는 구성이 되었고요. L척도에 반영되는 것보다 세련되고 교묘한 방어성을 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항에서 집안 식구들과 거의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판이나 꾸지람을 들으면 몹시 속이 상한다. 이게 아니다 라고 체크하면 K척도가 올라가게 돼요. 때때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여기 앞에 중요한 건 뭘까요? 때때로. 가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다라고 했을 때 K척도가 올라갑니다. 네, 문항의 일부를 들려드린 거고요.
아까 "나는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체크하지 않는 F 척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F 척도는 뭐로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HS부터 여기 SI라고 돼 있는 타당도 척도 10개 옆에 오른쪽에 있는 10가지 임상 척도를 상승시킨다라고 했어요. 근데 방어적으로 반응하면 "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없어요."라고 하면 임상 척도의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프로파일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하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K 척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방어하는 성향만큼 강제적으로 교정이라는 거는 이제 보정해 준다는 거예요. 강제로 교정해 주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예요. 음. 그러면 책에는 어 책의 74페이지의 거기 부분 잠깐 볼까요? K 척도가 방어 정도를 알아보는 거이기도 하지만 한 40점에서 64점 정도를 K 척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희 자신은 저희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예, 불편하게 자극을 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K 척도가 적절하게 상승하면 현실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현실과 맞닿고 있는, 그리고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아니면 방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아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K 척도 여기 책에는 70 이상 이렇게 봤는데 K 척도의 무효 프로파일 점수는 75 이상일 때, 아까 L 척도는 80 이상일 때 무효 프로파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K 척도는 75 이상으로 봅니다. 책에는 지금 70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75 이상은 이제 무효일 수 있다. 대부분 아니다라고 긍정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T 점수 책에 75페이지에 60에서 70점 이렇게 돼 있는데 75 이상일 때는 무효인 걸로 보고 65점에서 74점일 때는 중간 수준의 방어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응답의 경향성이 중간 정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 네. 그리고 40에서 64점일 때는 유효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낮은 점수에서 특히 40점 미만일 때, 책에는 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35 이상의 매우 낮은 T점수를 보이는 수검자는 이라 했는데 4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40 미만. 그때는 무효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그렇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증상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부정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L 척도 같은 경우는 80 이상, K 척도 같은 경우에는 75점 이상 긍정 왜곡을 해서 무효 프로파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S 척도 보도록 할게요. 슈퍼레티브 셀프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된 자기 제시 척도, 그래서 S 척도라고 합니다. 이제 S 척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준으로 뽑았던 그런 집단이랑 파일럿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해서 문항을 선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5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 전반 후반에 골고루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근데 50문항 중에서 대부분 44문항 정도가 아니다라고 응답할 때 채점이 돼요. 아까 그렇다나 아니다 쪽으로 한쪽으로 고정되는 이 사람이 다 한쪽으로 찍었나? 라는 걸 알아볼 때 어떤 타당도 척도를 말씀드렸었죠? 트림 반응. 예. 그래서 S척도를 볼 때는 뭐를 보냐? S척도 두 번째 줄이에요. 트린 척도와 반드시 함께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S척도 같은 경우는 한국판에는 S척도의 하위 척도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판을 보게 되면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평정심이라든가 삶에 대한 그런 만족감, 흥분이나 분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부인이나 인내심, 그리고 도덕적 결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책에는 여기 70점 이상일 때 매우 방어적인 태도로 응답한다라고 했는데 70부터 무효일 수는 있어요. 근데 75점 이상일 때 확연하게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70에서 한 74점 정도는 무효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간 정도의 방어성, 대부분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중간 정도로 보게 되고요. 75점 이상일 때는 거의 다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그런 긍정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75점 이상일 때 무효 프로파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 일단 무효 프로파일 가능성이 나온다. 이 사람이 찍지 않았는데 그래서 S 척도가 75점이다. 그러면은 무효 프로파일에 해당하니까 그 나머지 나온 임상 척도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타당도 척도의 해석 순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뭐를 보냐? 맨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실성을 확인을 해라. 그래서 무응답 문항이 32개, 아니 30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전체 결과가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때는 검사를 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 이렇게 채점 코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쭉 보고 30개 이상이다 반드시 다시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인 척도. 아까 불인이라는 거 의도적으로 찍는 반응, 무선 반응 가능성이 80점 이상일 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효 프로파일 되는 점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인 척도가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척도랑 같이 봐라? F 척도의 점수를 함께 고려해라 라고 했어요. F, L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쏙쏙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외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당연합니다. 예, 저도 공부할 때 F척도, L척도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 용어가 뭔지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각각의 척도를 외우셔야 돼요. 임상척도도 HS 이렇게 돼 있는데 HS, 뭐 D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그 임상척도의 이름을 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번호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당도 척도의 이름, 뜻, 무효의 커트라인을 같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불인 척도가 80 이상일 때 의도적으로 찍었는데 만약에 F 척도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실제 정신병리가 아니라 불인 척도에서 랜덤 반응으로 아무렇게나 찍었을 무선 반응 가능성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트린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편향 반응. 어느 한쪽으로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편향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트리는 몇 점 이상일 때 무효 프로파일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80점 이상일 때. 그래서 트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척도를 함께 고려해라. L, K, S 척도 점수를 함께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트린 척도는 아니다라고 응답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실성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은 타당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비전형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비전형성 같은 경우는 infrequency. 그래서 F로 돼 있는 4개를 묶어서 비전형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F 척도가 상승한다는 거는 MMPI-2에서 비전형 반응을 하게 된다는 이유죠. 왜 다른 사람들이 흔히 응답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했을까? 무선 반응 때문일까? 다 찍어서? 그럼 불인 척도를 보면 되죠. F가 올라간 게 불인 때문인가? 다 아니다. 다 그렇다. 때문에 F 척도가 올라간 건가? 그러면 이제 트린 척도를 고려하면 되죠. 이 사람이 실제 정신병리가 없는데 과장해서 지금 꾀병으로 부정왜곡하고 있나? 그때는 뭘 봐야 될까요? F, P. 이 사람 실제로 진짜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원래의 그냥 F 척도의 목적에 부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후반부 가면서 다 찍어서 지금 비전형성이 높아진 건가? 그때는 F, B를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뭔가 상해 소송에서 보험금 같은 거 타내려고 지금 신체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F가 올라간 것 같아. 라고 하면 뭐를 볼까요? F, B, S 척도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방어성을 띄었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L 척도 같은 경우는 모든 문항이 아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 채점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K랑 S 척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아니다. 라고 응답할 때 채점돼요.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거니까. 그때는 아니다라고 한쪽에 쏠려 있잖아요. 고정 반응을 탐지하는 뭐를 봐야 될까요? 트린 척도와 함께 반드시 LKS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LKS 척도, 방어성이 올라갈 때는 대부분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 아닌 비임상 장면에서 특히 어떨 때 올라갈까요? 저는 이제 정말 문제가 없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찰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평가를 할 때 또는 입사를 하게 될 때, 큰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간호사를 뽑거나 할 때 인사선발에서 MMPI 척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이제 수술방 같은 데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이제 환자를 대하거나 하는 대학병동이나 그런 인사선발할 때 MMPI가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되도록이면 좋게 보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긍정 왜곡 때문에 LKS 척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LKS 척도가 얼마나 올라갔나를 고려해서 이 사람의 지금 방어 성향의 정도를 탐지를 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LKX 척도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타당도 척도의 여러 형태 있는데 페이지 76에서 77페이지 있죠. 이거는 이제 F 척도가 하나였을 때 MMPI 1 버전일 때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이제 임상 척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임상척도에서 책 77페이지 일반적으로 T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상승되는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77페이지 위에다가 크게 적어 놓으세요. MMPI에서 이 사람 지금 높은 점수다. 높은 점수다. 낮은 점수다 할 때
책에는 지금 70점 이상으로 나왔는데 T점수가 65점 이상일 때를 MMPI에서 높은 점수라고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낮은 점수는 몇 점 이상이냐? T점수가 40 이하일 때. 이거 크게 적어 놓으세요. MMPI 2를 해석할 때 65T 이상이면 높은 점수, 40점 이하이면 낮은 점수로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낮은 점수를 해석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제 5번이랑 0번 척도, 5번이 MF, 0번이 SI입니다. 이거를 제외한 8개 임상 척도의 낮은 점수는 대부분은 해석하지 않기를 권고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내려가는 점수를 해석하는 거는 9번 척도, 9번이 MA라고 돼 있어요. 하나씩 다 살펴볼 거예요. MA 9번 척도가 굉장히 낮은 점수, 40점 이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무력감, 소진감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임상 장면에서 만약에 낮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이제 환자가 아닌데 낮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적응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65T 이상을 T점수 65 이상을 이제 높은 점수로 보냐라고 하면 65T라는 거는 100분위로 보자면 92%타일인 거예요. 92%타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명 중에서 몇 등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92%타일이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서 나는 탈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8%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70점 이상은 확연한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T점수가 70점이다라고 하면 100분위가 얼마냐? 96%타일인 거예요. 퍼센타일. 96%타일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서 나는 몇 등이다? 96등이 아니라 4등인 거예요. 4등. 상위 4%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70T 이상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점수. 근데 높은 점수다라고 했을 땐 저희는 몇 점? 65 이상일 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0 이하일 때 낮은 점수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100분위가 얼마냐? 15 퍼센타일입니다. 퍼센타일을 이렇게 써요. 15 퍼센타일. 그러면 100명 중에서 몇 등일까요? 85등이에요. 85등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40 이하일 때를 유의하게 낮은 점수, 65T 이상일 때를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브린이랑 트린 같은 경우는 T점수가 몇 점 이상일 때 무효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브린이랑 트린은 T점수가 80T 이상일 때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T점수에서 80점, 80T는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예요. 100분위가 99%타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니까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MMPI를 임상척도 이제 10가지 배우는 거를 잘 활용하려면 임상척도가 상승한 의미에 대해서 풍부하고 체계적인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는 MMPI만 단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합심리검사에 있는 다른 검사랑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임상 척도에서 D라고 되어 있는 게 디프레션, 2번 척도가 이제 우울증을 알아보는 척도인데요. 우울하게 될 때 주의 집중력이라든가 단기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들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숫자 외우기라는 소척도가 뚝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척도랑 비교해 보는 거, 다른 검사랑. 그다음에 SCT에서도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유의하게 반응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같이 펼쳐놓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HTP 배운 거에서도 우울하게 될 때 어떤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피랍이 굉장히 낮고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고 용지에서 대부분 어느 쪽에 위치한다? 하단부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도 유의하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 임상 척도에 대해서 각각 1번부터 0번까지 각각 개별 임상 척도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충실한 이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문항의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각각 척도가 가지고 있는 병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고요. 내담자가 MMPI 문항을 여러분들한테 줄 때는 나라는 한 사람 대신에 567문항을 여러분들에게 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척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검사를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을 그려가면서 전체적인 그런 인상을 그려가면서 임상 척도가 이 사람이 이 척도가 왜 상승했을까라는 그런 상승의 의미를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MMPI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총 5가지 정도의 꼭지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 지금 정서가 어떠한지, 그리고 행동하는 주로 패턴이 어떠한지, 대인관계적인 패턴은 어떤지, 그리고 신체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유의한 게 있는지, 예. 이 사람의 인지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임상척도끼리 일치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상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전체적인 형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거는 또 뒤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보지요. 1번 척도부터. 네. MMPI 같은 경우는 HS 이렇게 안 읽는다라고 했죠. 척도 1번 아니면 1번 척도 MMPI 1번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도 1번은 뭐라고 하냐면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하이포콘드리어시스 그래서 HS라고 돼 있는 게 1번 척도이고요. 저희가 이제 공식 명칭 아까 1번으로 한다 그랬고 이제 194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 분석이 이제 꽃피우던 시대였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주로 만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몸이 이제 아프다 또는 마비가 일어난다 이런 몸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환자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MMPI 1번 척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신체이고 마음이 심리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체험되는 요소도 있지만 또 어떤 요소도 있을까요? 그 정서에 대해서 표현하는 요소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1번 척도 건강염려증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신체 기능에 대해서 여기 나왔죠.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향성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신체 증상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신체 증상으로, 통증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신체 증상, 만약에 정서 체험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이 정서 표현을 만약에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정신분석에서 제1 방어 기제가 바로 뭘까요? 억압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들의 의식 부분이 있고 무의식 부분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무언가 자극이 되는 욕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의식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욕구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 뭔가 고통스러운 그런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이거를 인식을 해서 의식 단계에서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식을 해서 만약에 표출을 하게 되면 이 표출된 게 어떻게 될까요? 환경에 영향을 주게 돼요. 환경에. 그럼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거구나. 어떤 나의 다시 감정이나 욕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에서 내가 무언가 정서 체험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 욕구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욕구와 감정이 무의식에 있다가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정서 표현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게 신체에 영향을 주고 그게 신체가 아프다, 불편하다라는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증상이 뭐에 영향을 줄까요?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강화되는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건강염려증. 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번 척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신체 증상을 통해서 굉장히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은 사실 그것 때문에 불편한지를 몰랐어요. 쭉 상담이 진행되고 나서 이분이 처음에 오게 된 거는 한쪽이 편마비가 왔었어요.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이렇게 팔을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 이분이 결국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시댁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불편감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하기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렇게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나 이거 불편해, 나 이거 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에 대해서 아니면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의 문제는 저희가 마음의 문제보다 수용되어질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수용 가능성, 그 다음에 내가 신체적으로 아프다라는 거를 통해서 2차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아이들 중에서도,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그런 2차적인 이득으로, 근데 이 2차적인 이득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이득을 통해서 그런 신체 증상으로 어떠한 특정 수업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패턴이 이제 굳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미숙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염려증에 이제 해당되는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80점 이상으로, 아까 MMPI에서는 65T 이상이 높은 점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80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극적이고 기이한 그런 신체 증상을 이제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점수가 굉장히 높을 때 실제로 이제 신체형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들, 여기 이상 심리를 안 배우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말씀 지난주에 하셨었는데, 신체화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케이스, 내담자처럼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게 되는 이렇게 전환 장애라든가, 신체 변형 장애라든가 이런 신체형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 1번 척도가 높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이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이제 불안 장애에 해당되는 건강 염려증 해당하는 분들도 1번 척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척도가 올라간 분들은 본인의 심리적인 불편감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신체 증상을 통해서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만날 때는 아까 여기 무의식에서 몸으로 가는 패턴이 아니라 내가 억압되어 있는 욕구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인식이 돼서 언어적으로 또는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든가 자기 수용이라든가 감정 표출을 할수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억압을 선택했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받아들여지기 쉬운 채널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체 증상으로. 그리고 내가 사용을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용하던 전략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극적으로 쓰게 되면 이제 점점 어디로 가요? 장애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65T 이상으로 올라갈 때 높다라고 했는데 50점에서 60점 정도로 올라가면 기본 차원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데 그때는 뭐로 읽어주냐? 그때는 이제 병리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척도로 읽어줘요. 1번 척도가 50점에서 60점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중성을 이제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거를 그렇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척도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체 전반에 걸친 굉장히 모호한 기능에 대한 이상 또는 염려 아니면 신체 증상이란 기능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관심, 집착, 불안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서 고생한다. 일주일에 몇 번 위상가다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설친다. 며칠마다 한 번씩 명치가 거북해서 고생한다. 거의 언제나 머리나 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정수리를 건드리면 아플 때가 가끔 있다. 피를 토하거나 피가 섞인 기침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대체로 건강했다. 거기에 아니다.
라고 하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 예시를 몇 가지를 들어드렸고요. 실제로 굉장히 막연하고 애매한 그리고 비특징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라든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소화기 증상이라든가 허약감, 무기력, 피로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이제 보고가 되고요. 1번 척도가 높다라는 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이 제일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라든가 충동에 대해서 아까 억압을 하게 될 때 그게 신체 증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80점 이상으로 가게 될 때는 굉장히 이제 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이한 신체 증상을 보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조현병과 관련된 이제 정신병리 척도에서 이제 8번 척도 SC 부분이 있는데 1번이랑 8번 척도가 같이 올라갔던 이제 조현병 환자분 중에서 저는 한쪽 뇌가 5g 더 무겁다. 더 무거워서 이거를 들어 올리려면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는 내 몸에서 계속 악취가 나요, 역겨운 냄새가 나요,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신체와 관련해서 아주 기괴한 그런 신체 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50점에서 60점 정도 나오셨으면 핵심 증상이 지금 말씀드린 핵심 증상이 없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또는 양심적이고 굉장히 진실하고 신체나 환경적인 변화에 예민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척도가 높은데 핵심 증상이 없다. 한 50에서 60점 정도로 이제 상승이 있다. 아까 그때는 기본 차원인 신중성으로 읽어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파일에서 이제 뒤로 맨 뒷장이 아마 임상 소척도가 있었을 건데 1번, 5번, 7번 임상 척도에서 1번, 5번, 7번 여기는 임상 소척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임상 소척도가 없습니다. 예. 네. 오늘 타당도 척도부터 임상 척도 1번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다음 시간에는 2번 척도부터 0번 척도까지 임상 척도를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척도에서 또 하나는 신체 증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이렇게 신체 증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전략이 만약에 소용없어졌다. 그러면 뭔가 다른 더 심각한 수준으로도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이제 제일 이제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인식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1번 척도 높은 사람들에게 개입해야 되는 그런 초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막 헷갈리실 거예요. 막 척도도 타당도 척도도 막 10개나 되고 그다음에 1번 척도 근데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뭐 HS부터 해서 쭉 뭐냐 D, HY, 뭐 PD 이런 식으로 다 있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첫 번째 장만 보면은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척도의 이름과 건강염려증, 1번 척도는 건강염려증이다. 건강염려증은 오늘 신체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애매하고 비특징적인 그런 신체 증상들을 호소한다. 근데 그 신체 증상이랑 기능 이상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이랑 집착이랑 불안을 갖는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 때 신체 증상,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신체 증상을 이제 억압한 거를 신체 증상으로 표현한다. 예,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외워서 저희의 걸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파일을 여러 개를 보면서 그런 임상 경험들을 넓혀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음, 대부분 공부하게 될 때, 저희가, 어, 이제 석사 과정에서 심리검사 수업으로 하게 될 때 전체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워크샵 15시간짜리를 하더라도 그냥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정도니까 MMPI를 공부하려면 어쨌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도 척도라 일단 임상척도 각각의 용어와 의미를 일단은 알자. 그리고 타당도 척도는 무효가 되는 T점수, 그 다음에 MMPI는 아까 높은 점수 몇 점? 65점 이상일 때. 아까 65T 이상이면 상위 8%라고 말씀드렸고요. 70T라고 하면 상위 4%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높은 점수는 65점. 낮은 점수다? 그러면 몇 점? 40T를 낮은 점수. 전체 100명 중에서 85등 정도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다. 일단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요.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반복하면 지금 생소해서 그렇지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부분 잘 숙지를 하셔서 저희 다음번에 2번, 우울증, 척도 2번 우울증부터 해서 임상척도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주 5월 7일 10주차 수업 때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